또 직접 시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시에 대한 애독자도 계신데 그래서 대략 좋은 시의 요건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평상시 생각하는 좋은 시를 쓰는 요령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릴 이야기는 문학과 과학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문학과 과학의 차이점이 많아요. 차이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학과 문학의 공통점은 다 같이 진실을 구현하는 겁니다. 진실을 구현하는데 그러면 진실을 구현하는 방식은 어떠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통해서 팩트,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하는 학문이고 문학은 사실과는 좀 관계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시를 배우신 분들이 일기를 써오십니다. 일기를 써서 연구군하고 행가를 해가지고 좀 칭찬받기를 원해요. 제가 그런 일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말을 못하면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안 나오고 그러는데 원래 문학이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래서 시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의 가운데 하나가 시인은 연책 특권이 있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하면 큰일 나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그러나 시인들은 거짓말을 잘해요. 시인은 언어로 연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연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연기인 줄 알면서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또 흥분하기도 하고 의문에 차기도 하는데 언어로 연기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이제 시문학에서는 이게 비평용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시의 진술은 사이비 진술입니다. 사이비. 여기 목사님들 앞에서 좀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이비 목사는 큰일 나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학에서의 시적 표현은 사이비 진술이라는 엄연히 등재된 문학 비평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내 마음은 호수다. 내 마음은 호수가 거짓말이잖아요. 네? 내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됩니까? 또 이육사의 광야라는 시를 보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에 휘달릴 때도 차마 이곳을 범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니 모든 산맥들이 어떻게 바다를 연모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진술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까 과학은 사실을 통해서 진실을 구현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문학은 사실이 아니라 허구, 그런 상상력, 그런 사실을 소재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굴절시키는 굴절을 시켜야 시가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의 시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시에 제식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식이라는 것은 동생 이름입니다. 연년생 동생인데 동생은 아주 오래전에 급동사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내 동생이 농사 지을 때 그것을 소재로 쓰십니다. 그 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팔려버려 남의 논이 된 그늘에 모를 심고 온 동생이 말을 치면서 우는 바람에 정직 가운 성실하게 살다는 가운이 덜컥 말 끝에 떨어졌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 시가 슬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KBS에서 낭독이 발견에 나갔다가 어느 독자가 그 시를 읽으면서 울더라고요. 어떻게 미안한지.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제가 좀 미안했어요. 그 당시 제가 그 시를 20대에 썼는데 그때 우리 집이 전체 논농사를 한 5마디 졌습니다. 5마디 졌는데 5마디기를 팔았다고 시가 나오는데 그때 논을 팔지 않았고요. 팔지도 않았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논이 된 그 논에 동생이 돌을 심고 올 일이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결정적인 거짓말은 동생이 그 억울해가지고 말을 치면서 우는 바람에 정직 성실 근면하게 살다는 가훈이 덜컥 말 끝에 떨어졌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 이제 새 학기가 되면 담임 선생님이 숙제를 내잖아. 집에 가훈을 적어가고 가훈. 우리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학교 담임 선생님이 가훈 적어보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그래? 너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너는 정식으로 해. 그리고 이제 동생이 여동생이 와서 엄마 우리 담임도 가훈 적어보래. 너는 겨울이잖아 이라 그러니까 근면으로 해. 이렇게 해서 집에 그 자녀 수에 따라서 가훈이 3개도 되고 뭐 4개도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데 무슨 얼마나 가문 뼈대가 있는 가문인지 모르겠지만 가훈을 걸어놓고 사는 집 없어요. 가훈을 걸어. 그러니까 가훈을 지호라는 것은 가훈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 잠깐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왜 이재모 시인은 그 시에서 그런 가훈을 거짓말을 지어냈느냐? 근데 제가 이건 사실입니다. 어떤 게 사실이냐면 제가 그 시를 쓸 때 우리 집이 가난했다라고 하는 정황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가난했다라는 정황을 시로 형상화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일종의 꾸며내야죠. 있는 사실대로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럴듯하게 연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읽고 어느 독자도 의문을 가진 적은 없어요. 뭐 그럼 당신 집에 가서 가훈 확인해보자 이런 독자가 있겠어요? 그게 시입니다. 아무도 거기에서 의심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국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할 적인데 오래된 한 20년 됐습니다. 강의를 할 때인데 대학원생들하고 강화도의 성무도라는 곳으로 문학기행을 봄에 갔다 왔어요. 봄에 갔다 왔는데 그 문학기행이라는 게 사실 말이 문학기행이지 가면 그냥 놀자 합니다. 술 마시고 뭐 놀고 맛있는 거 먹고 노래방 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대학원생이라고 해서 이제 교수라고 아주 제가 우리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좀 합니다. 좀 먹어요. 근데 제가 술을 좀 먹는 걸 알고 그 대학원생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 대학원생들을 그 양주 25년선 비싼 걸 사왔어요. 하고 또 장어구이를 해서 이렇게 그냥 저녁에 잘 먹고 노래방 가서 놀다 왔습니다. 근데 그걸 시로 쓰면 되겠습니까? 시로 그대로 쓰면 뭐 그리고 독자들은 그 시인이 장어구이 먹었다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저도 장어구이 가끔 먹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이 가서 뭐 음주 감을 죽이다 왔다는 게 그 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문학여행을 갈 적에는 처음으로 제가 성무도라는 데 처음 가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시를 써봐야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다가는 시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양주 먹었다, 뭐 장어구이 먹었다, 노래방 갔다 왔다 이런 시를 어느 독자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소파에 누워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다시 성무도를 간 겁니다. 저 혼자 가서. 근데 그날 그 1박 2일 갔다 올 때는 날씨가 너무 개청해서 좋았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시가 안 돼. 그래서 날씨를 바꿨습니다. 비 오는 날로. 혼자 갔어요. 혼자 갔는데 독자들이 생각하니까 이거 장어구이 먹었다 쓰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밴댕이 구이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독자들이 좋아합니다. 우리 이재모 씨는 생긴 것처럼 다 선입적이라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거기 비가 와서 겉돌해진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추억에도 젖어들고 또 무태서는 놓지 못했던 여러 가지 십착도 내려놓고 이런 얘기를 썼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소파에 누워서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행시는 여럿이 문학여행을 또 여행을 갔다 하더라도 가서 근데 이건 사실이죠. 어떤 게 사실이냐면
제가 그 대원생으로 강화도 성모대에 문학경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성모대라는 저녁에는 태어나진 않았어요. 근데 그 갔다 온 것이 동기가 되어서 어떤 성모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시가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지만 그것을 지어내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상상력에 의해서 제 경험이 재구성되고 굴절된 겁니다. 그래서 시가 된 거죠. 만약에 사실대로 기록했다면 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학이라는 것의 기본적 성격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라는 말은 1920, 30년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한 말인데, 이 낯설게 하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용 면에서 낯설게 하기, 그리고 표현 방식 면에서 낯설게 하기. 그럼 내용 면에서의 낯설게 하기는 뭐냐면은 대상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인데, 대상과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기 굉장히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좀 풀어서 말한다면, 내가 비록 만나는 진부한 대상과 세계라 할지라도 그 진부하고 낯익은 대상과 세계에 대해서 시인 나름의 의미 부여를 합니다. 새로운 의미 부여, 또 새로운 가치 부여, 이것을 하면 그것이 낯설게 하기의 내용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비둘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평화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볼 적에 비둘기는 평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1960년대 김광석 시인이 쓴 성북등 비둘기에서 끝났어요. 지금의 비둘기는 노숙자입니다. 왜 노숙자냐면 공원에서 쓰레기통 뒤지고, 공원에서 잠자리 해결하고, 먹을 거 해결하고, 그리고 아내색 정장 한 번으로 평생을 살아요. 비 올 때 그냥 비웃고 비에 맞아가지고 빠는 자기 빠는 것도 아니야. 빨려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 비둘기가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기택 시인이 쓴 상계등 비둘기처럼 자동차가 와도 피하지도 않고, 또 아스팔트 색깔을 닮아가지고 아주 능청나게 여유만만하게 문명을 즐기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포석장, 채석장 포성 소리에 놀라서 달아나는 그런 비둘기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관악산을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관악산 산 비둘기가 등산객이 오면 달려들어요. 엠볼이 하는 거예요, 엠볼. 먹을 거 달라. 등산객이 그래서 가방 열고 빵 조금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는 야생이라고 하는 산 비둘기처럼 문명에 길들여진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 우리 인간이 만든 거죠. 인간이 그대로 길들였는데, 어떻든 간에 사물의 상징적 의미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 제 말이 두서가 없어요. 두서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두서 없는 강의 내용을 다 그냥 순서 없이 들으시고 나서 나중에 복귀할 적에 스스로 재구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의 현실, 특히 시의 현실은 일상의 현실보다는 영화적 현실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적 현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연애 사건을 시를 쓰고 싶다. 연애 사건, 실현당한 시를 쓰고 싶다. 제가 연애 시집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집사람 허락을 받고 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냈는데,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는 애인과 또 뭐 이혼을 할 때 뭐 아내와 헤어진다, 예를 든다면 아침 먹고 헤어질 수도 있고, 점심 먹고 헤어질 수도 있고, 저녁 무렵에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빨간색이 있고 또는 노란색 아주 자극적인 옷을 입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 속에서는. 그러나 영화에서는 아침나들에 헤어지면 안 돼요. 저녁에 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날, 비바람 부는 날 헤어져야 돼요. 전형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영화에서. 그 다음에 헤어질 때 옷 색깔도 빨간색 옷 입고 헤어지는 배우 봤어요?
옷 색깔도 좀 이렇게 분위기에 맞게, 그렇죠? 회색이라든가 머리카락도 좋고. 그다음에 영화에서는 반드시 배경음악이 있어야 돼요. 음악이 쫙 깔려줘야 됩니다. 근데 영화에도 여러분들 스릴러 영화가 배경음악이 없으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영화의 70%는 음악입니다. 음악이 없으면 영화에 긴장감도 없고 낭만도 없어요. 특히 애정 영화 같은 것은 음악이 깔아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현실에서는 여보 우리 이혼해야 되는데 음악이 없네? 음악 좀 틀어봐. 그리고 당신 말에 이혼하는 사람이 그 옷 색깔이 뭐야? 옷 좀 갈아입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일상 현실은 그런 거 안 따지는 거죠. 그러나 영화에서는 우리가 배경을 따져야 됩니다. 전형적. 그래서 비록 과거의 이별 사건을 가지고 그건 사실이죠. 팩트죠. 팩트라 하더라도 팩트를 가지고 실쓴다 하더라도 시를 쓸 때의 배경은 날짜도 바꾸고 계절도 바꾸고 옷 색깔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음악에 리듬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일률적인 리듬 자체가 슬픔을 자아내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게 음악성입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창작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창작이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창작이라는 말은 내 기억을 미메시스,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불철시켜서 창조를 하는 거예요.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픽션이에요. 그것도. 시도 픽션이에요. 잘 믿기가 힘들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김소월의 진단을 곳을 봅시다. 예를 들면 나보기가 욕기어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인군에 드리우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우리라. 여기 시적 화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성이잖아요. 여성. 여자가 자기를 버리고 가는 남자에게 지금 뭐 보여주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언어적 아이러니라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속마음과 정반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러나 김소월 시인이 어때요? 남성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시인이 탈을 쓰고 지금 여성으로 가면을 쓰고 이것을 우리가 퍼소나라고 하죠. 퍼소나. 지금 여성으로 바꿔서 탈을 쓰고 자기를 버리고 가는 남성에게 아주 애절하게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그러니까 20년대 김소월 시인도 다 거짓말했어. 자기가 남자인데도 여자라고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현대시에 와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엄청 많습니다. 현대시는 자기가 그런 직업도 안 가졌는데 마치 지식인 노동자가 지식인이 일용직 작부가 되어서 쓴 시들도 있어요. 정의성 시인의 전문가의 삽을 씹고 같은 이런 시가 어떻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시인이라는 것은 작가라는 것은 연기하는 사람 그 역할을 맡아서 그것이 사실감 있게 독자들이 뭐 영화로 치면 관객들이 그 화면 속에 빠져들도록 그런 언어로 연기력을 발휘해 창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말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막 입만 벌리는 거짓말을 하는 분들이 심할 수 없다면 정직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주 시스기 불리하다. 저처럼 살아야 돼요. 저는 일상생활에서 거짓말 못해요. 제 별명이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왜냐하면 표리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심할 수 없다는 거짓말. 그리고 집사람이 거짓말 좀 작작해. 그래서 좋아합니다. 왜냐면 거짓말 중에 이렇게 강연도 받고 또 돈도 받아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시라는 것은 내가 막 거짓말 하니까 좀 여러분들 듣기에 역겨운 분도 있을 텐데 그걸 좋게 말하면 상상력이고 그걸 또 더 좋게 말하면 창작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거짓말이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각인이 될 거예요. 시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내용면에서 이렇게 낯설기를 해야 돼요.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다음에 표현면에서 형식 표현면에서는 시라는 것은 지각작용을 지연시키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무슨 표현? 지각작용을 지연시키는 표현.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문 기사라든가 또는 약 설명이라든가 약을 사는 설명이 있죠? 또는 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을 적에 이해가 안 돼가지고 2번, 3번 읽어요? 뭐 신문 기사를 막 3번, 4번 읽습니까? 이해가 안 돼서? 이건 지각작용이 지연이 안 돼요. 뭐 예를 들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어제 뭐 게임을 해서 막 1대0으로 볼을 2골을 넣었다. 뭐 신문 기사 나왔어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골 2골을 넣었다는 얘기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2번, 3번 읽습니까? 이런 건 바로 이해되잖아. 2번 읽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지각작용이 지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 이를테면은 서정주의 자화상 같은 시에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근데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학습 과정을 통해서 이 표현이 뭔가 다 압니다만은 처음에 그 시를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아니 나를 키우는 게 부모가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고 어떻게 나를 키우는 게 바람이야? 이 말이 돼? 그러나 이제 시를 배우면 알죠. 이 바람이라는 그 상징적 의미가 시련과 고통이다. 그러니까 나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성숙해졌구나. 인격적으로. 그 시간에 이제 서정주신이 23살 때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몇 번 읽어보니까 그 시의 의미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각작용이 지연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쓴 시들이 일기를 행간히 한 시들은 지각작용이 지연이 안 됩니다. 왜냐면 시의 구성 요소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랄지 상징이랄지 반어 역설, 알레고리 이런 시의 장치가 동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설명적 진술, 설명에 의존하는 진술을 행간히만 했기 때문에 읽는 즉시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정보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적 표현은 우리가 시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메타포도 써야 되고 상징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약간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난해시 여러분들이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뭐 젊은 애들이 쓰는 시가 뭐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뭐 외계어 같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외계어 같은 그런 표현은 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왜냐하면은 시의 난이도는 이제 수수께끼와 같아서 어떤 수수께끼는 난이도에 따라서 쉽게 해답이 나오는 그런 수수께끼도 있고 또 난이도가 높은 수수께끼는 해답을 구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수께끼의 존재는 자격 조건은 궁극적으로는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해답이 없다면 수수께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난해시라 하더라도 끝까지 결과적으로는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끝까지 소통이 안 되는 시도 있어요. 그것은 시가 아니다. 수수께끼로 예를 들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문학은 문학과 과학의 차이점, 다 같이 진실을 구현하는 장르인데 문학은 거짓말, 또 상상력, 또 경험의 굴절, 경험을 있는 그대로 하지 말고 제 시에 보면은 이제 팽나무가 쓰러지셨다 이런 시도 있고 고향 유년에 관한 시들이 초반기에 많이 있었는데 제 시에 보면 가끔 제가 하모니카 분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겠습니다. 저 하모니카 못 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피아노까지는 못하겠어요. 거짓말할 때 좀 정도껏 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제 바울림도 하고 싶지만은 그것까지 하면은 좀 그래서 하모니카죠. 근데 하모니카 하니까 아무도 의심을 안 해요. 하모니카 좀 웬만하면 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이웃 동네 첫사랑 수기를 기다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기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당시 수기를 짝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첫사랑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했죠. 자, 시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싫어하는 것은 언어로 연기하는 존재다.